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000명, 5,000명까지도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당국도 최악의 상황으로 7,000명 그 이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소식과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소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축하를 건네고 선의의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여러 의혹에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을 검찰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급증에 대비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정됐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뼈아파할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의 사명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 종합득표율 47.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4%포인트 차이로 홍준표 의원을 따돌리며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대선 후보로 우뚝 선 겁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거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혼자 이룰 수 없는 만큼 원팀을 이뤄달라고 다른 주자들도 끌어안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크게 진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다며 결과를 받아들였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다른 주자들도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 원희룡 역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장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각기 다른 색깔의 풍선을 들고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선 과정에선 한때 충돌했던 지지자들도 최종 선출을 앞두고는 후보 모두를 연호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주자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 수락연설에 담은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10%포인트 넘게 졌지만 조직력을 앞세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으로 향했던 젊은 층을 끌어안아야 하고 고발 사주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넘어서야 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투표한 당원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21만여 표를 차지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0% 넘게 앞섰지만 당심에서 압도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본경선을 앞두고 2배가량 급증한 신규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결국 전현직 의원 수십 명이 합류한 윤석열 캠프의 조직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조속한 입당을 결정해서 입당한 것이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그게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에 들어가서 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투표 결과가 보여준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앞으로의 과제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홍 의원으로 향했던 2030 젊은 층과 여성표를 끌어안아야 하고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각종 의혹을 넘어서야 하는 난관도 남아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눈앞에 놓여 있고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현 정권이 자신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다면서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명확한 대결 구도를 앞세운 윤 후보. 당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이끌어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걸어온 삶도 철학도 극과 극인 두 후보, 앞으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들을 이만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여름 대선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기싸움은 탐색전에 머물렀습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예열을 마치고 대선 본선이라는 진짜 링에 오른 두 후보. 무엇보다 각각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의 자질 부족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과 부정식품,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등의 발언은 평소 철학과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대통령 자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목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과 장모 관련한 의혹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이번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형수 욕설 논란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게 분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 차만큼 공약과 정책을 두고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1호 공약으로 성장 회복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포함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문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고,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대거 폐기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지금은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후보. 이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진검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10%포인트 넘게 뒤지긴 했는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당의 조직력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조직 동원 능력이 승패를 갈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의원 한 100명 정도가 결합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의 한 40%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당협위원장도 상당히 많이 결합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이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닥표를 훑거나 조직 동원 능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측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을 봤을 때에도 홍준표, 윤석열 서로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당원 표심 한 23%가 났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당원이 되고 가입을 하긴 했지만 역시 50대 이상이 65%, 영남이 한 43% 차지했는데 그걸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이렇게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였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근데 두 사람은 내부의 적하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당 분당하기도 했었고 또 분당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둘 다 패배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후보는 상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상징성을 가져갔다. 이게 이제 승리의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나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다는 거죠. 정치 경험이 이제 4개월 됐어요. 그렇죠. 직전에 검찰총장만 했습니다. 정치에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책도 잘 몰라요. 일종의 그 상징성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베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한 베팅을 한 것이다. 그런 면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7월 30일이니까 정치인이 된 거는 100일이 조금 안 된 그런 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상대편 후보가 상처가 있다고 하는 반사이익을 좀 누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그런 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한번 좀 쭉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죠.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자, 뭐 원팀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경선 중에 계속 다른 후보들과 비방도 있었고 서로 간의 감정도 약간 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398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에 반대죠.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도대체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걱정이었던 거. 이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화학적 결합을 얼마나 지지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큰 숙제로 남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후보들 간에 갈등이 심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훨씬 갈등이 크지는 않았어요. 국민의힘 후보 간의 갈등이 사실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마스토론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실언, 망언, 전두환 옹호 발언, 심지어는 왕자, 손바닥 왕자에다가 무속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그 후보들이 깨끗하게 승복했다, 형식적으로는 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캠프에 들어가 있던 인사들이나 아니면 당원들까지 또 지지자들까지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도 지금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도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민심하고 당심이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당원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홍 후보가 SNS에 민심을 당심이 뒤엎어버렸다고 쓰긴 썼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유명 커뮤니티,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예. 나 이제 투표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실망한 여론들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걸 온전하게 안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은 못할 가능성도 그러는 배제하기는 어려워 중에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인이나 장모 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저런 이제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서 뭔가가 터지면 그것도 대선에 미칠 영향은 뭐 크긴 크겠죠. 그러니까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쟁을 했던 거잖아요. 다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도로 주행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포뮬러 1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주형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느냐. 예.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자들이 좀 더 냉혹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더 바라볼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왔는데 윤 전 총장과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얘기는 사실은 당내 주자들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많이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전체가 함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 배우자 그리고 장모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럴 때 윤석열 후보가 대처했던 방법은 결혼 전의 일입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처였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의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유권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게 홍준표 후보한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뒤진 그 문제란 말이죠. 그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거는 당에서 실시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선 본선 투표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인데 거기서 10%포인트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너무 위험한 승부수를 던질 건 아닌가? 이제 근데 이 얘기겠죠. 가장 뼈 아픈 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일 거예요. 이거는 다시 되돌리기에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전두환 옹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서둘러 사과를 하면서 빨리 더 봉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개사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이건 호남 여론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중도층,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윤 전 총장과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예.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2040 세대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그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뭐 어떤 공을 들여야 될 부분들도 있을 예. 거고요. 아마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맞대결이나 마찬가지인 양강 대결을 펼칠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소감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오늘 들렀는데 사람들 꽤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도. TK 마음을 흔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니요, 흔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TK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TK 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네요. TK가 굉장히 보수화 경향을 띠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까지. 이명박, 예. 박근혜. 박근혜까지.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에요.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TK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북 출신입니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안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K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최대한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표가 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 TK에서 한 20%나 가져가면 표를 그거는 이전에 민주당이 갖고 오지 않았던 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가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TK의 마음을 흔들고 갖고 오는 문제도 있고 또 두 후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당체 잘 안 보인다. 자기 주요 지지층한테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면서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그래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쟁이라고 하는 건 혼자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상대편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기면 상대편이 딸려오고 내가 조금 줄다리기 줄을 놓으면 상대편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동층을 놓고 서로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사람 부동층의 마음에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마음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정계 진출 선언하고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점은 중도 확장일 거야. 이렇게 그랬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정반대 길을 걸어왔어요. 우양우를 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번에는 다자구도가 한번 펼쳐질까? 강력한 제3지대 후보와 함께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 근데 그거 국민의힘으로. 다 버리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에서도 오른쪽에 더 지지를 많이 그렇죠. 받는 오히려. 이런 후보가 됐다는 건데요. 제가 왜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강점을 지금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586 세대하고 결이 다른 후보예요. 예.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요. 중도 실용, 실천, 과단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살리면서 밀고 나가면 중도층이 같이 움직여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뒤늦게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메시지가 자꾸 혼재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두 게 후보가 굉장히 또 어려운 맞을 것 게 뭐냐 하면 좀 더 축조 심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비리 수사 의혹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 다 같이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장군 멍군이 돼버리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두 가지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이 있을지는 뭐 좀 더 두고 보긴 두고 봐야겠죠. 권력의 어떤 힘을 좀 실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장동보다는 아마 고발사주 의혹이 훨씬 더 심각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에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 밑에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검사들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응 문건 만들겠다고 장모 대응 문건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지금 후보가 거기서 책임이 없다고 마냥 비껴나가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왜 대장동 문제가 이렇게 더 여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민감하게 부동산과 봐요? 특혜하면 벌써 그렇죠. 열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정면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 경찰까지 다 달라붙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수사 결과 나와도 대선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부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 의혹을 완벽하게 털지는 못하더라도 대장동을 빨리 극복하는 게 윤석열 후보보다는 단점의 측면으로선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시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만이 겨루는 건 아닙니다. 두 후보는 겨루는 게 아니고 사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있고 뭐 그 뒤로 뭐 김동연, 허경영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잠깐 제껴놓고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각각의 후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냥 사자구도로 그냥 그렇게 간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해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제가 볼 땐 심상정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순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마 단일화 대상으로서는 제일 먼저 거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단일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지막 막판으로 갔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나느냐. 압도적으로 부동층을 갖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뭐 2, 3%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오면 아마 그냥 무시하고 가도 그 지지층이 딸려올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5% 정도만이라도 갖고 간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어느 쪽이든 손을 내밀 텐데 안철수 대표는 이전처럼 단일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두 번 당해봤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단일화 효과 안 나타날 거거든요. 아마 지난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연정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쪽이 과감하게 받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를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 오늘 국민의힘 후보 확정 소식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이제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에 관한 것인데요. 역시 물증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라운드에 접어든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부터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선 시의원이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화천대유 세력에게 소개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대장동 핵심 4인방이 공사 설립과 사업 특혜를 공모하면서 로비 역할을 담당했던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히 움직였다고 구속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애초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뒤 이듬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직을 끝으로 시의회를 떠난 뒤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돌연 전세로 살던 집을 비우고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인터뷰 안 할 거고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됐어요. 그건 보도 다 하셔놓고 뭐. 정영학 녹취록엔 최 전 의장 외에도 시의원에게 20억, 실타는 35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수사팀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뤘습니다. 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는 대가성이 비교적 구체적인 만큼 당사자들의 혐의를 부인한다면 얼마나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김 씨 등의 구속 기한 안에 광범위한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수일째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한 당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A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정 의원은 누군가에게 받은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당무 감사실에 넘겨 실제 고발로 이어지게 한 인물입니다. 당시 정 의원이 보낸 초안은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A 보좌관을 4시간가량 조사하며 해당 고발장 초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전달받은 당시 당무감사실장 배모 씨와의 휴대전화 SNS 메시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보좌관은 당시 의원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최강욱 대표 관련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며 내용이 심각하길래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배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이어 핵심 인물을 조사한 공수처는 앞서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성명 불상으로 등장한 인물들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며칠 연속으로 압수수색하며 전산 자료 등도 확인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 대검 감찰 자료와 수사정보정책관실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추가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추가 입건했는데 이들은 문제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재소환하기 전에 두 검사를 다시 불러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대검에서 진정서를 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표적 감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발장 전달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검찰에서 받은 것 같다고 말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정점식 의원 보좌관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를 맡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녹취 파일 공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기자가 처음 이제 취재할 때 보도하기 전에 취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근거를 들이대고 고발장에 대해서 자꾸 캐 물으니까 검찰에서 받은 것 같은데라는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을 때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측이 김웅 의원과 기자의 그 통화 파일을 공개한 것인데요. 예. 최초 보도 직전에 녹취라고 했으니까 이 첫 보도가 9월 2일이었거든요. 예. 해당 녹취는 그 전날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말씀대로 이 통화에서 문제의 고발장은 검찰 측에서 보낸 것을 본인은 전달만 했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뉴스타파가 그때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보도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검언유착 보도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예. 본인은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검찰 측 혹은 뭐 윤 총장 측 이런 식으로 네네. 그쪽의 입장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 김 의원이 그제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조사를 받기 전 제보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이 고발 사주라는 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 발언이 이제 조사받기 직전의 발언인데 예. 하지만 조사를 받은 뒤에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고발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를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뭐 제 목숨처럼 그런 부분들의 신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김 의원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 앞서 저런 인터뷰를 하기 전에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 의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이죠. 해당 녹취에서 김 의원은 조 씨에게 네. 고발장은 저희가 만들어드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누구냐를 지칭하느냐가 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이 공수처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말할 수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처음 보도한 기자에게는 검찰 측 혹은 윤 총장 입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니 예. 지금은 저희가 검찰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검찰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뭐 서울 남부지검에 내야 한다고 했다가 대검으로 이제 정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팡이를 짚은 이 심재철 의원이 가는 게 좋다는 등 이 구체적인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라든가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결국 기억이 다 똑바로 나고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뉘앙스는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예. 자,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김웅 의원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 워낙 완강하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게 확실하게 두 사람이 꼼짝 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모양이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 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공수처에서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예. 영장에는 이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손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사 등도 모두 성명 불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고발장 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방어 논리를 깨지 못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공수처가 이 대검 감찰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의원 소환 조사 이틀 만인데 이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건네질 당시 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송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관여했을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검사도 이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함께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실제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보좌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해당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건 맞지만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죠. 보좌관 역시 고발장 초안을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당무 감사실장에게 전달은 했다. 이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어떤 증거, 단서 확보가 중요해졌는데요. 이 앞선 두 명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송 검사와 이 김 의원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는 그동안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더 지켜보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울산 땅 의혹에 대해 본격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김기현 비리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 회의까지 열어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초차 토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란을 한번 짚어볼까요? 김 원내대표가 지난 1998년 매입한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토지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곳이 전혀 없는 땅으로 임야 등 모두 11만 5천여 제곱미터, 3만 5천여 평입니다.
KTX가 지나는 울산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 사업을 검토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1,80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KTX 울산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는데요. 당시 김 원내대표는 울산시 국회의원, 울산시장은 같은 당 박맹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땅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도로에 인접한 근처 땅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1,800배, 640억 원 차익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히려 울산시가 임야 밑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땅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터널 단면도 등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땅 구매와 관련해서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지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팔게 된 것을 샀다면서도 얼마 주고 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양이원영 의원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어떻게 구했느냐고 지적하며 송전탑의 선로가 김 원내대표의 땅을 둘러서 휘어진 채 설치된 점도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미공개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혹시 비공식 통로로 받으셨나요? 땅값 상승에 도움되는 도로계획 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땅 중앙으로 휘어지게 변경되고 땅값 상승에 저해되는 송전 철탑 선로는 김기현 소유지 외곽의 고지대 쪽으로 휘어지게 한 것이 맞습니까? 다만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1,800배의 수익을 단정 짓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로가 이렇게 변경돼가지고서 김기현 의원의 땅을 이제 지나가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따져볼 문제지만 1,800배라고 딱 이렇게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계속적인 발전이 있으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그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태스크포스까지 꾸린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 등에 김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울산시 의회도 관련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수년간 문제가 없던 일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선거 전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44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와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확진자의 77.4%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고령층의 추가 접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방역 완화와 이동량 증가 등으로 다음 주 확산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보게 되면 일상을 보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한두 달 내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은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 중등증 환자 전담병상 692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확진자 수 추이와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60대 이상 확진자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치고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과정에서 의료 평가가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택치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치료 물품 지급과 비상시 이송 체계 등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10대 이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교육당국은 소아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객 500명 이상의 대형 공연장에만 적용하고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까지 확대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되자 10대 이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19살 이하 확진자는 23%가 넘어 4명 중 1명꼴에 달합니다. 학교와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백신 미접종자가 많다 보니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문제는 청소년을 매개로 고령 기저질환자 감염이 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의 중증화 가능성이나 사망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 내에서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전파가 되었을 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을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당국은 노래방이나 PC방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도입된 방역 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감염 취약시설에는 이런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현장 의견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살에서 17살 접종 완료율이 아직 낮은 데다 접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나 현장에서의 의견들은 있으나 중대본 차원에서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비정규 공연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반발을 의식해 일단 최소한으로만 도입한 뒤 10대 이하 감염 사례와 위험도, 접종률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사흘째 2,000명대 거의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숫자는 2,000명은 넘었고 3,000명, 5,0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부 당국 숫자는 7,000명까지 혹시 늘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겁이 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숫자 늘어난 건 사실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하기 전에 상황이 반영되는 예. 부분이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의 상황들이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예. 정부 차원에서 좀 중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예. 지난주에 320명대였던 게 올해 380명대로 좀 빠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환자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도 정부 차원에서 매우 지금 상황이 악화될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좀 여러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뭐 정말 이번 달 말에 다음 달에 뭐 5,000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중환자도 늘었고 그리고 사망자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사망 비율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60대 중에 미접종자에서의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접종하신 분들의 이제 그 기간이 한 5개월을 넘어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도 좀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20몇 명 돌아가신 분 중에 예방접종자가 14명쯤 되고 나머지는 접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신의 효과도 일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특히 중증 예방 효과도 조금씩 감소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일단 부스터샷에 대한 강조도 좀 필요할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위중증 환자의 이제 발생 증가 때문에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 병원에다 빨리 병상을 더 마련해 달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모양인데 명령이 내려간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시설 바꾸고 뭐 거기에 설치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몇 주는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바꾸는 것만 해도 3, 4주 걸리는데 사실 이제 상급종합병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그래도 간호사들은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미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병상을 더 늘리게 되면 그런 인력들을 계속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을 끌고 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중환자실의 인력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19 외의 중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만 지금 대응할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상급종합 아닌 대학병원들도 있고 종합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나눠줘야지 좀 상급종합병원들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대응을 마련하는 이유가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늘어날 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영향이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이제 감염 재생산수가 더 올라간다. 지금은 1.0몇 정도 되는데 1.2, 3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2월 중순쯤에는 이미 7,000명 정도도 가능하다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건데 일단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일단 지금의 목표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6주 있다가 지금 1단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제 2단계로 완화해야 되는 시점을 결정할 건데 지금대로 간다면 2단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은 한 76%를 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70 몇 %를 갔든 간에 아무튼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 나오니까 약효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지 아니면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건가? 뭐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예방접종 효과, 그러니까 방어 효과죠.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이제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되면 50%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한 80% 정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한 90%인데 80%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6개월 넘는 건 안 될 것 같다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고령층,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 넘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스터샷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추가 접종 그 간격을 더 당겨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우선 이제 의료진들 접종에 대해서는 5개월까지 당겼거든요. 그래서 152일 경과되면 이후엔 더 접종 가능해 해서 이미 지금 추가 접종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11월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을 당기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확진자 가운데는 한 4명 중에 1명은 지금 10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10대의 감염이 크게 늘었는데 자 아직 접종 완료율은 상당히 낮고 또 18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22일은 전면 등교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대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예방접종률 빨리 올리는 거 말고는 사실 솔직히 큰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을 더 막으려고 하는 방식들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더 등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강조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을 빨리 올리는 거 외에는 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3단계에 걸쳐서 나눠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접종자에서 예방접종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일단 청소년에서의 그런 등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률을 계속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긴장감이 좀 풀어지지 않도록 시민들도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좀 덜 모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참다 보니까 좀 풀어지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모 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를 엄마로부터 구조하지 않고 외면해 끝내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장 씨는 자신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도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인이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열린 2심 선고 결과는 오는 26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주에서 남편이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달도 안 돼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피의자 44살 이모 씨가 아내를 살해한 건 오후 5시쯤. 선원인 이 씨는 입항한 뒤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왔고 화가 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 이거 뭡니까? 지혈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도 맞아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접근 금지라고 내렸다고. 같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아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2달 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클린턴 정부가 했던 정책만 아니면 뭐든 좋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한 뒤에 이전에 하던 정책과 연속성이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ABKR, 킴 앤 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책만 아니면 다 좋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걸 빗대어서 쓴 표현입니다. 이런 기자회견도 어제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길래 시민사회단체를 폄훼했다고 1,200여 단체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들의 현금 인출기냐? 도대체 가져가는 게 다단계 사업체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서울시 곳곳에 뿌리 내려가고 있는 자치사업들의 예산을 절반이나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없앴는지 한번 보시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121억 원에서 64억 원, 주민자치사업 보조금도 270에서 137,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은 80에서 12억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 삭감이 가능한가요?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예산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박원순을 지우려고 하는 거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내년 예산,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내년 예산은 역대 최다인 44조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 전 시장이 진행한 사업들을 감사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최대의 예산을 뿌리면서 어떻게 비영리 시민운동 예산을 이렇게까지 깎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에게 주면 투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낭비란 말인가?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는 혁신과 대안을 만드는 거다. 시민사회단체가 싫은 걸까요?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이 싫은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를 되게 착하네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가정박 청소년들이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술 먹고 뻗어 있었던 애들을 제가 발견했고, 그 애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됐죠. 양떼 커뮤니티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단체이고요. 실제 길거리나 새벽 시간에 유흥가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만나서 범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일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삶을 챙길 수 있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고 뭐 검정고시도 치게 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도 낳아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선우야! 저희가 고등학교 때 거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친구들을 또 공동체에 소개시켜주고 또 챙기는 너무 좋은 또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하고 그랬던 거는 진짜 많이 후회가 되는데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안 계셨으면은 지금 상황이랑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애들이 아니야.를 가장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살아온 어떤 습관에게 지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좀 발전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This is a song for the soul.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That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 know. 빠르게 오르는 원자재 가격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외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요즘 택시 기사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원유가 상승 등에 따라 LPG 가격이 5월에 비해 26%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15만 원 하면은 벌기 위해서는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5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은 줄어들고 승객은 점차 점점 줄어들고 운행은 안 할 수가 없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를 올려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더 큽니다. 당장 지난 9월 수입액은 469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26.3% 늘었습니다. 반면 수출은 14.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9월 경상수지는 10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품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8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01억 3천만 달러로 5년 만에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목표 82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등 40여 개 나라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석탄 소비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한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 나라는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참여 국가들은 자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선진국은 2030년대,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 석탄 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90-strong coalition has today agreed to phase out coal power and end support for new coal power plants. I think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coal is no longer king. 그러나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석탄 소비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이번 합의에 대거 불참한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단계적 석탄 발전 폐지 시점도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너무 늦은 시기로 설정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20여 개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내년 말까지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모두 포함되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는 인정됩니다. 미국은 이 서약에는 참여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스페인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